어쨌든 중국에서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히토류 무기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서서히 약화된다라는 거를 중국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의 공급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값어치가 올라갔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 있다. 중국은 히토류로 압박하고 일본은 소부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상 어떤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중국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물론 중국이 제조 역량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일본도 뭐 최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은 일단 히토류라는 자원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소부장 쪽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두 나라에 비해서 가장 특화된 거는 역시 최종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최고의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모리를 넘어서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새 피지컬 AI 같은 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쪽이 더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데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확실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중요성도 계속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각국의 견제가 아닌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뭐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의 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야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뭐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구태여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뭐 두 나라 다 이제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라는 어떤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고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인 소부장 쪽에서 이제 그걸로 중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갈등이 생기면 이게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이 히토류 대체 기술이나 배터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중국을 의식하게 만들 정도인가요? 히토류 대체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죠.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물에서도 뭐든지 대체 기술은 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물을 완전 대체 못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성능이 그만큼 안 되고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또 그만큼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히토류가 아니라 이제 제가 다른 광물 중에 흑연 같은 경우도 이 대체 인공 흑연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천연 흑연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주로 배터리에 많이 쓰는데 배터리에다 넣었을 경우에 소음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양산을 해서 쓰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히토류가 뭐 17가지 원소가 있고 그 중에 중히토류하고 경히토류가 있는데 원소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량도 많고 매장량도 많아요. 몇몇 경히토류는 뭐 굉장한 매장량이 많아서 아주 값도 싸고 이렇고 중히토류가 좀 비싸요. 대표적인 게 디스프로슘하고 터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도 많지 않고 비싼 거고 또 그게 이제 사용하는 데를 보면요. 경히토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좀 밝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석에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도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중히토류가 더 그 비싸고 자원 무기화할 때도 이 중국에서 더 강한 무기로 쓰는 건 중히토류 쪽인데 대표적인 게 디스프로슘하고 터뷴, 뭐 스타튬, 이튜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스칸듐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배터리에 일단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 자석을 만들었을 때 자석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고온의 내성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력을 상당히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섞어도 굉장히 강도가 높아져요. 철이나 이런 데 금속 소재. 그래서 전투기라든지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뭐 인공위성 같은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무히토류 자석을 만들었다고 재료연구원에서 보도가 됐고 그게 그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양산을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히토류를 전혀 안 쓸 수 있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도 무히토류 자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이게 이제 고온의 내성이 좀 약하고 자기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용처가 제한돼 있었죠. 근데 이번에 나온
나온 것도 모든 그 히토류 자석을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대체 못하던 것 중에 일부분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의 사용처를 갖다가 그래도 일부를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히토류 수입량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체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상훈 전파진흥원장이 뭐 우리나라가 히토류 빈국이 아니라 히토류 많다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채굴 가능한 히토류가 많다라기보다도, 물론 히토류가 우리나라 땅에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 도시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리 아답터다 보니까 그동안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고, 특히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버려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채산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공법 중에 플래시 듀얼 히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도시광산 그러면 제일 많이 했던 게 오래된 PC 버리는 걸 갖다가 띄어서 거기서 이제 금을, 이제 미량이긴 하지만 그걸 채취해내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손으로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열을 가해서 거기서 중요한 히토류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금도 물론 뽑아내겠죠.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을.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라이스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연구팀이 주로 이제 개발을 한 공법인데, 과거에 비해서 염산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그리고 전기 소모량을 엄청나게 줄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걸 재활용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상당히 도시광산에서 발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사오는 히토류의 양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오히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더 공격적인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죠. 미국하고도 체제 경쟁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강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경기 둔화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강성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계없이 중국이 이미 체제 경쟁을 거의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선포한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체제 경쟁을 시작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진핑 2기 때부터 이미 약간 그 강경한 어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새 보면 흔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많이 쓰죠. 서구식 민주주의. 근데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서구식 그 제도일 뿐이에요. 자기네가 보기에는 중국 자체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고 자기의 체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반서방 연합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걸 좀 더 강화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경기 둔화라는 게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의 경쟁이 단순한 경제 기술 이런 경쟁이 아니라 아예 체제 경쟁이라고 미국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은 좀 안 됐는데 한 7, 8년 정도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도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더더욱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보는 분위기가 한국으로서는 기회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공급망이 지금 분절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나 외교 모든 면에서 세계가 이제 다시 냉전 체제, 그러니까 과거의 미소 냉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어찌됐든 지금하고는 다른 형태로 체제가 변환하고 있어요. 세계 체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 이걸 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이게 서방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서로 자기네들끼리 갈등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같은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는 게 우리나라한테 또 기회가 되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수혜를 보는 거죠. 반도체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미국의 중국 견제가
없었다면은 지금쯤이면 중국한테 최고 기술까지도 추월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우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중국의 배터리가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 우위가 있는 건지조차 지금 의심스러운 수준, 그렇게까지 왔는데 북미 시장을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는 살 시간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선도 그렇죠. 조선도 물론 우리나라가 이 최고 기술 쪽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중국보다 앞서는 거는 맞지만 중국의 그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 특히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상선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가 뭐 LNG라든지 뭐 이런 특수선박 쪽에서는 뭐 쉐빙선 뭐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한테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하고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가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화라는 말을 직접 연설해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군사적 위협도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도 이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주도의 서방 이 세계의 공급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제조업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우리나라만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뭐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완전 산업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고요. 일본도 뭐 제조업 경쟁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본에서도 특히 소부장 쪽은 강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중요성이, 그러니까 그 공급망 내에서 제조업 생산 기지로, 특히 하이텍 제조업 생산 기지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더 값어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는 앞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인가요?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히토류를 쓰는데, 요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90년대에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무슨 말을 했냐면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다, 이런 말을 직접 했거든요, 연설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히토류를 이제 중국의 무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뭐 지금처럼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길 거라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과 자원의 중요성을 덩샤오핑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의 한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히토류의 소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토류는 글자 그대로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금광 그러면은 금이 많이 나고, 뭐 물론 금만 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 구리를 캐다 보면 뭐 니켈도 따라 나오고 뭐 이렇긴 해요. 히토류도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근데 디스프로슘 광산이 있냐면 없어요. 그냥 땅을 막 뒤집고 해집고 하다 보면 히토류가 여기 좀 많이 분포돼 있다고 해서 막 뒤집고 해집은 다음에 거기서 정제를 하고 나중에 정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히토류가 있는데 땅이 대부분에 보면 방사성 물질이 같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라늄하고 토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나와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히토류 광산 근처에 있는 그 마을들 보면요, 주민들의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근데 중국은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채굴 기술하는 데도 들지만 환경을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고 뭐 심사 과정도 복잡하고 주민들 피해 보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줘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다 이주를 보내야 되고. 근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마 미국에서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일인데, 더럽고 위험한 일을 중국에서 맡아서 해준다 그러면 아, 우리는 싸게 싸다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중국이 거의 뭐 세계 공급망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제해서 파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데 아까 말한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히토류의 사용량을 뭐 3분의 1로 줄이는 자석을 만들었고요.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디스프로슘을 3분의 1만 넣어도 똑같은 자력과 내구성을, 열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그러한 자석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완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재가 계속 나오면서 히토류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광산을 재개하고 있어요. 90년대까지는 핀란드에서도 히토류를 만들었었거든요.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핀란드도 재개할 수 있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운틴 패스 광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가 히토류를 많이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동안 폐쇄됐었죠. 2000년대 초반, 2002년에 폐쇄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다가 2017년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히토류가 미국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있는데 그동안 히토류가 있는 거를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주변에 공해가 워낙 심하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 히토류 광산이 캘리포니아 말고도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거 광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토지 허가국에다가 40개 이상의 서류를 내야 되고, 거기 환경 평가하고 뭐 이렇게 참다 보면 거의 뭐 한 7, 8년, 10년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미국에서도 이걸 빨리 개발을 시작하겠죠.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개발 허가가 최근에 떨어진 광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구리하고 리튬 광산도 마찬가지고요. 네바다에 있는 엄청난 양의 그 리튬 광산이 있는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동안 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 시작할 것 같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그 개발을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가 아파치족의 성지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원주민 권리를 그러니까 그 아리조나 쪽하고 네바다 쪽에 뭐 원주민 권리 보호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와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좀 있어요. 특히 아리조나 같은 데서는 그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그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백인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때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한다 그러면은 여론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광산 개발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주에 리나스 레어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중국 외에 있는 그 광산 중에서 히토류 광업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생산량이 많은 데예요. 근데 최근에 말레이시아하고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히토류 광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거기서는 이제 히토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장악력이 한 10년쯤 지나면은 상당히 약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게 서방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나온 분석이에요.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고 가장 큰 그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서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올 3월 달이죠. 올 3월에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은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죠. 그때는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세계에서 28%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40년에는 이게 23%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망은 장기 전망이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광산 개발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히토류 무기의 힘이 서서히 약화된다라는 거를 중국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뭐 10년 후에 30% 이하까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약간은 과장된 걸 수가 있다 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의 히토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 자원 무기라는 거는 힘이 서서히 약화되어 간다는 건 맞아요. 단기간에 이걸 뭐 대체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점점 약화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결코 중국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높은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나요? 사실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반드시 뭐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달러당 원화 환율이 한 800원 뭐 미친 적도 있었고, 그 90년대 가도 한 8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1,400원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보다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달러 벽의 자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훨씬 높아진 건 맞긴 한데, 근데 최근의 환율 변동은 사실 조금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필수적인 거를 수입해야 되는 게 많은 나라. 그러니까 원자재도 수입해야 되죠. 에너지 관련돼도 수입해야 되고 먹거리에서도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수입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물가 부담, 특히 서민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수입 원자재를 활용해서 재가공해서 파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물론 이제 수출업체한테는 이게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체하고 관광 쪽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좀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닌가. 아무래도 원화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보기에도 원화 자산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해외 투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결국 드러난 결과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가 절하죠. 원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들이 자꾸 쌓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처럼 급격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97년도 그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가 정말로 뭐 몇백억 달러 이하 뭐 나중에는 30억 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규모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무역 수지가 뭐 적자가 나는 적도 있지만 흑자도 또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흑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은 낮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90년대 후반엔 단기 차입, 해외에서 달러 단기 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금사라는 게 있었죠. 종합금융. 그게 뭐 하는 데냐면은 주로 해외에서 달러로 차입을 해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싼 이자로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달러를 기업들에게 조금 더 비싼 이자로 파는 거죠. 정말 앉아서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금사는 정부 허가를 받은 몇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금사에 들어가면요.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졸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직장 중에 하나였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종금사라는 게 사라졌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였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질 때가 지금하고 이제 세계 경제, 세계 그 금융시장도 많이 달랐던 게 인터넷이 보급된 게 보통 90년대 한 중반쯤부터예요. 일반인들까지 쫙 보급된 거. 기업에서 쓰고 뭐 한 것도 한 90년대 들어와서죠. 그런 와중에서 자본시장이 그러면서 그 개방이 되고 해외 핫 펀드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쯤 들어와서 본격화됐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때 유럽에서도 한번 그런 식의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고 동남아는 뭐 엄청나게 휩쓸렸죠.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환율이 한번 크게 붕괴가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본 거고 처음 보는 일이고 해외 핫펀드가 이렇게 자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러 차입 구조도 단기 차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처럼 단기 차입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도 많이 커졌고 차입 구조도 많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와 같은 IMF 외환위기 이런 거는 단기간 내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금리 환경에서 매출이 적은 개인 사업자의 연쇄적 부진이 경제 전반에 어떤 후폭풍을 낳을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쉽게 뭐 언론에서 얘기할 때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이 자영업자의 몰락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산업 분류상으로는 무점포 소매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포가 없이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에 있는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야 뭐 와서 직접 먹어야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수수료 부담도 있고 또 이 와중에 전체적인 저성장이어서 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인건비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원자재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게 식재료죠. 이것도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근데 이 와중에 환율까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른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할 때 빚을 한 푼도 안 지고 자기 돈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하는데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비용도 올라가죠. 거기다 인건비 올라갔죠. 그 식자재 값도 올라가요. 근데 가격을 그래서 물론 좀 올리긴 올렸지만 그 올라간 것만큼 다 올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이런 와중에 서서히 고령화되어 가고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식당도 영향을 받는 게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나온 김에 밥 사 먹고 이런 일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자영업자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된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무한정 낮추자니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조금 이제 더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 물가 불안 속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둔화인 것인가요? 이미 장기 저성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게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또 말이 좀 어색하지만 2000년대 한 중반쯤부터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 다른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서 한번 우리나라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왜 자꾸 선진국 사례 그러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약간 끝자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죠. 선진국 중에서는 조금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진국이 되고 나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뭐 5% 이상씩 계속 나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하강 국면으로 느껴지는 거는 맞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세계 공급망이 크게 분절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더 타격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거든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둔화라기보다는 이미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자꾸 나오면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 보면 조금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길을 뭔가 이렇게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유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사실 뭐 전체 다죠. 전체 다인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인플레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이거는 이제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래도 그 자산 가격만큼은 적어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자산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 근로자. 임금이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다른 물가 상승률만큼 그만큼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전에 빌려줬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정말로 변동금리를 확실하게 딱 해서 금융기관이라면 그건 얘기가 다른데 개인들 간에는 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뭐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서민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세대 간에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가 더 큰 짐을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재정 정책으로 돈을 또 풀어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빚은 나중에 누가 갚냐는 거죠. 그건 다 미래 세대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자꾸 확대하는 거는 저는 좀 미래 세대에게 짐을 자꾸 더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서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일반 서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산이 전혀 없는, 아예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별로 없고 월급을 받으면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저는 좀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적어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게 이제 금이나 아니면 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국내 주식 중에서도 우량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자산을 갖다가 한 군데 몰빵을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이 그 서민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냐 그러는데, 그 없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비율로다가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저는 그래도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제가 담당하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고령화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고령화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들어서 세계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뭐 원자재 관련된 얘기도 뭐 제가 그쪽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쓰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제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업데이트하고, 세계 경제 뭐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켜보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새 여기저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듣게 되고 자기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볼 때도 좋은 면만 쭉 모아놓고 나면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만 쭉 놓고 나면은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다 섞여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다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쪽만 쭉 모아놓고 나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그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거를 볼 때요, 장단점을 골고루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요즘같이 이렇게 SNS가 유튜브 같은 게 자꾸 확산돼가는 과정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